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납니다. 예,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잖아요.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저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학 전 학기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100점을 못 받은 게 바로 경우의 수랑 확률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초등아이들이랑 성대 경시를 하면서 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왜 제가 그 초등 경시할 때 경우의 수 문제 만들어서 모의고사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제가 찾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학생들이 막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채점 다 끝났는데 학생이 자기 답이 왜 틀렸냐고 그래서 체크해 보면 제가 막 못 찾은 게 있고 막 그러는 거죠. 더 놀라운 게 제가 문제 검증이 완전히 끝나서 한 3, 4년 정도 써먹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또 새로운 경우를 막 찾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왠지 내가 생각 못한 게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차라리 막 논증기하처럼 그냥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해설집 봐야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풀긴 풀었는데 자신 없는 이 느낌. 그런데 아마 이 느낌이 제가 특별히 이 파트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인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활동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이 활동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도 꽤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지가 거의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이게 순열조합 공부하는 거라서 시작부터 중등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고등과정인 이항 정리, 그리고 뭐 조합 항등식 이런 거는 뭐 KMO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반에서는 이 수업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책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그 매스목 6단계 이제 그 단계가 바뀌었죠. 그 5단계가 되겠는데 그 매스목 5단계에 뭐 경우의 수나 확률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복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교과 관련된 내용만 수업하면 한 3, 4회 정도, 그리고 뭐 저 마지막 4교시에 이항계수 포함해서 다 공부를 하려면 한 5회 정도 수업 계획을 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요, 뭐 경우의 수나 기초적인 확률에 대한 내용들, 그런 거는 제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확률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좀 기초적인 조합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항계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확률 문제 몇 가지 살펴보는 순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등 2학년 마지막 과정인 경우의 수와 확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이 이 연구 분야로 들어오게 된 거는 16세기였어요. 바로 이제 까르다노라는 수학자가 확률 연구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확률이 실생활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될 텐데 이게 16세기가 돼서야 연구를 했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고대 수학자들도 그렇고 16세기 전에 이거를 잘 몰랐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확률이라는 분야 자체가 수학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고대에는 좀 종교적인 이유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약간 일종의 이제 주술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사위 던지는 거는 신의 의지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분석하는 건 불경스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확률에 대한 논의는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확률 연구 자체를 꺼리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확률은 수학이라고 하기에 좀 이상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 수학이라는 거는
확실성이나 뭐 절대성을 갖는데 확률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갖는 거잖아요. 수학은 필연성을 갖는데 확률은 우연한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수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거, 이 생각 자체가 탄생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확률론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도박 때문이잖아요. 네, 교과서에서나 접하는 뭐 간단한 게임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딱 보면 느낌이 오는데, 왜 우리 매스먼 과정에서도 주사위 확률 얘기하는데 주사위가 한 개면 공평한 게임인데 주사위 두 개 던졌을 때 7이 제일 유리하다, 그런 거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 16세기 확률 연구가 되게 별거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게임 설계를 아주 조금만 꽈놔도 이게 직관적인 생각이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전이 제일 만만하니까 동전으로 해볼게요. 두 사람이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 앞면이 나오면 A가 이기고 뒷면 앞면이 나오면 B가 이긴다. 그럼 이 게임은 공평한 게임일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공평하죠. 앞면 앞면 나오나 앞면 뒷면 나오나 뭐 뒷면 뒷면 나오나 이거 전부 다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공평한 게임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앞면 앞면이 먼저 나오면 A가 이기는 거고요. 뒷면 앞면이 먼저 나오면 B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어땠죠? 이것도 공평한가요? 당연히 확률 똑같으니까 공평한 게임이겠죠?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 절대로 카지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뭐 돈을 거는 전략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결과가 막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설계를 아주 조금만 꽈놔도 다 속아 넘어가요. 자, 저게 진짜 공정하지 않은지는 마지막 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확률 연구가 이 교과서 수준만 생각해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확률을 처음 연구했던 까르다노가 저희 나중에 방정식 과정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요. 이 이제 순수한 목적으로 확률 연구를 했던 게 아닌 거죠. 까르다노는 귀족인데 의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명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자였어요.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저는 당첨이라는 게 돼본 적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저 치토스 한 봉지 더 그거 나와갖고 얼마나 막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주 도박 중독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까르다노가 도박 중독자들이 뭐 의뢰 그렇듯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 재산 다 날리고 심지어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가 쓴 책이랑 막 연구 기록 이런 거를 걸고 막 도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도박해서 또 돈 벌고 또 탕진하고,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까지 도박을 못 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저 까르다노가, 이 책이 까르다노가 쓴 확률 게임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 도박의 가장 높은 승률을 내는 방법이 있다. 바로 도박을 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참, 이 사람한테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까르다노 하면 또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점성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리고 점성술로 자기가 죽을 날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언한 날이 다 다가왔는데도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예언이 맞아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그 자기가 예언한 날 3주 전부터 밥을 안 먹었대요. 진짜 성격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방정식 과정에서 또 얘기 드리겠지만, 참 그 수학자들 인생 살펴보면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는 수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탑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수학의 연구 분야로 넘어오게 된 거는 이제 파스칼과 페르마 역할이 제일 컸다고 할 수 있죠. 그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죠. 그 파스칼이랑 좀 친분이 있었던 저 드메레. 사실 그 본명은 앙투안 공보라는 사람이고요. 저 슈발리에 드메레라는 이름은 필명이었어요. 아무튼 저 드메레가 이제 그 게임이 중단됐을 때 판돈을 어떻게 나누냐, 이 문제로
확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마 교과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실력이 같은 두 사람이 오전 3선승제 시합을 합니다. 그런데 A가 두 번 이겼고요. B가 한 번 이긴 상태에서 이제 시합이 중지가 된 거죠. 그러면 상금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냐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파치올리라고 하는 그 황금비 연구를 했던 저 파치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상태가 승수가 2대 1이니까 그럼 상금도 2대 1로 분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생각이 꽤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파스칼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그냥 한 번 이긴 상태에서 1대 0인 상태에서 게임이 끝나면 그럼 A가 상금을 다 가져가게 되냐. 그렇게 하면 B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파스칼이 이 문제를 이제 풀려고 페르마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 문제를 페르마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경기가 4회전, 5회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경기의 결과로 가능한 경우를 다 써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A가 우승하는 경우가 세번이고 B가 우승하는 경우가 한 번이니까 상금을 3대 1로 나누는 게 공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풀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A가 우승하는 경우는 4회전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4회전에서는 지고 5회전에서 이기면 되죠. 그런데 4회전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고 4회전은 지고 5회전 이길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확률을 더하니까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B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고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 그래서 상금을 3대 1로 나누는 게 공평하다. 자, 그렇게 확률의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참고로 파스칼은 이 문제를 아주 훨씬 더 우아하게 풀었거든요. 네, 파스칼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문제 풀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7전 4선승제에서 A가 3승, B가 2승인 상태에서 상금을 나눠라. 그럼 이것도 똑같이 3대 1이거든요. 만약에 9전 5선승제에서 A가 4승, B가 3승. 그래도 상금 3대 1로 나눠야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99전 50선승제에서 A가 49승, B가 48승. 이것도 상금을 3대 1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오히려 B에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 49승 대 48승이면 뭐 사실 거의 같은 결과인데 상금을 3배나 가져간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불합리해 보여요. 만약에 A랑 B가 49승 대 47승이잖아요? 그럼 상금이 7배가 되고요. 49승 대 46승이면 상금이 15배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승자 독식 구조, 이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막 계산적으로만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확률론을 수학의 한 분야로 끌어들이는 그 시발점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이 수학자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나라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성격이나 재산으로 분류해 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재산을 보면 그 정규분포 곡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수명을 기준으로 분류해봐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수학자들은 대부분 장수했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오래 살아야 업적도 많이 남길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오일러는 76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60살 넘어서 쓴 논문이랑 책이 4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우스는 77살에 죽었고요. 아르키메데스는 75살, 뉴턴은 84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천재는 단명한다. 이 말에 반례가 엄청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단명한 수학자도 많죠. 리만은 40살에 죽었고요. 라마누잔은 33살에 죽었고, 아벨은 27살에 죽었습니다. 그 라마누잔이랑 아벨이 가난하면서 수명이 짧았다는 게 참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연관된 문제인 거니까요. 뭐 그거에 비해서 갈루아가 21살에 죽은 거는 이거는 조금 좀 쓸데없는 대결을 하다 그런 거고요.
갈루아는 아버지가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었고요. 아무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파스칼도 39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사실 파스칼은 30살이 넘으면서부터 사실상 수학 연구를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천재였죠. 게다가 파스칼이 어렸을 때 전혀 공부를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스칼은 정말 약골 중에 약골이었거든요. 학교에 보내기 힘들 정도로 약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교사만 붙이고 학교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10살에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나 막 그런 논문 쓰고 13살에 이항 정리 알아내고 16살에 파스칼 정리 알아내고 그 심지어 19살에 그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거든요. 파스칼리엔이라는 계산기인데 파스칼 아버지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일 돕겠다고 계산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10살 때는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기하학을 공부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깨달은 거죠. 실제로 파스칼은 10대 때 그 메르센 아카데미의 회원이 됐거든요. 그 메르센 아카데미 회원이 저 데카르트, 페르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미 중학생 때 같이 토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만약에 건강해서 한 70살 정도까지 살았으면 문명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놀라운 천재였던 겁니다. 그 파스칼이 20살 넘어서부터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거의 아무런 연구를 못 했거든요. 네, 그때쯤에 이제 토리첼리가 그 유명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수은기둥 실험으로 대기업 발견한 겁니다. 사실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대략적인 대기의 무게, 대기압을 계산을 하긴 했는데 정확한 실험으로 대기압을 정확하게 측정한 게 바로 토리첼리. 토리첼리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파스칼이 진짜 막 좀이 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막 솟구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막 친구들을 소집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내 생각에 이거 왠지 실험하는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막 달라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실험 장치 들고 여기저기 가서 실험을 해봐. 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실험을 해봐.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실험 장치를 들고 온갖 곳에 가서 막 실험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프리드돔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이제 친구들이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실험을 한 거고요. 놀랍게도 저기에서는 수은기둥 높이가 달라진다. 그런 걸 알아낸 거죠. 그렇게 대기압 변화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기압 단위를 파스칼이라고 한다. 이 얘기를 제가 그 8월 7일에 페르마 포인트 하면서 이미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대급 천재였던 파스칼이 30대가 되면서 건강이 정말 급격하게 악화되거든요. 그리고 31살에 마차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수학, 과학 연구를 완전히 놓고요. 신학 연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자기 친누이 집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팡세를 저술하는 거예요. 저 팡세는 사실 종교적인 책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뭐 저 같은 무신론자에게도 정말 큰 영감과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사유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니 올바르게 사유하도록 힘쓰자. 이것이 곧 도덕의 원리다. 저는 이 글 읽고 있으면 정말 무신론자인 저이지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여담인데 그 우리나라에 출판된 그 팡세가 사실상 그 민음사에서 나온 팡세가 유일했거든요. 근데 저 민음사 팡세가 2003년에 출판됐어요. 근데 저거 번역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침 올해 2023년에 저 팡세의 새로운 번역본이 2권이나 나왔어요. 20년 동안 한 권도 안 나오다가 희한하게 올해 2권 나온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그 저 3권의 책 중에 저 가운데 있는
저 출판사 관련된 사람 아니고요. 저 김화영 씨가 쓴 저 번역본 저거를 추천합니다. 살면서 한 번은 좀 꼭 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의 놀라운 발견 중에 이제 조합이라는 게 있죠. 사실 순열이나 조합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7세기에 브라마구프타가 그 팩토리얼 개념도 찾아냈고요. 그리고 12세기에 저 바스카라, 우리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나왔던 그 바스카라입니다. 그 바스카라가 그 조합 개념도 이미 찾았고요. 그리고 14세기에 뭐 니콜라스 오렘이나 15세기에 아까 나왔던 파치올리 이런 수학자들이 이미 뭐 순열 조합 계산법까지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왜 조합이 파스칼의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는 거냐 싶은데 이게 진짜 믹스 커피와 TOP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이전의 조합은 그냥 단순한 조합 계산법에 대한 연구였어요. 파스칼의 발견은 조합에 정말 생명을 불어넣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우리 조합에 대한 몇 가지 항등식 중에 이런 게 있죠. 10C3과 10C7이 같다. 이거 뭐 실제로 계산해 보면 120으로 똑같으니까 금방 확인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해서 NCR은 NCN-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팩토리얼 사용해서 표현하면 뭐 이렇게 완벽한 항등식이라는 거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0C3은 10명 중에 뭐 청소당번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그럼 반대로 청소를 하지 않을 7명을 골라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남은 3명의 청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을 하지 않아도 이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교과서 정도 수준이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조합 항등식 중에 가장 유명한 식이죠.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항등식 증명을 서술형 시험으로 내기 정말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을 팩토리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이거 뭐 통분하고 더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좌변과 똑같다. 그러면서 증명이 끝납니다. 정말 별거 아닌 식인데, 자, 조합이나 팩토리얼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꽤 어려워하는 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10C3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C3은 10명 중에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첫 번째 그 빨간 가디건 입은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저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냥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그렇죠? 만약에 저 학생이 그러니까 숙제를 제대로 안 해와서, 야, 너 오늘 청소하고 가라. 그래서 청소당번에 뽑혔다고 해봐요. 그럼 이미 한 명은 뽑혔으니까 남은 9명 중에 2명을 뽑아야겠죠. 그러니까 9C2가 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숙제를 너무 잘해와서 오늘 너는 청소하지 마라. 면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은 9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게 9C3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만으로 이 항등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거 진짜 그냥 계산 한 줄도 안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 진짜 조합이 살아 숨쉰다. 그런 느낌이 저만 드는 겁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좀 복잡한데 이런 항등식도 있죠. 자, 식이 복잡하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n이 10이고 r이 3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10C3을 여러 개의 조합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10에서 3을 빼고 1을 또 뺀 6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왼쪽에 6을 쓰고 오른쪽에 0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의 수와 오른쪽의 수를 1씩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수가 처음에 나왔던 10C3의 저 3과 같아지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뭐 실제로 계산해 보면 당연히 같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뭐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거든요. 어, 정말 복잡하죠. 자, 이거를 식 한 줄 안 쓰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10C3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 A 학생 기준으로 A가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나머지 9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니까 93이죠. 그리고 A가 청소를 한다면 이 경우를 다시 B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B가 청소를 안 한다. 그러면 남은 8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82가 되고요. B가 청소를 한다. 이거를 다시 C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C가 청소를 하지 않으면 7C1이 되고 C가 청소를 하면 이제 3명 다 뽑혔으니까 6C0이 되는 거죠. 진짜 멋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조합의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이 방법을 조합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의 진짜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 그게 바로 조합론인데 이게 바로 파스칼의 업적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식이니까 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식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방데르몬드,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어떤 책에는 뭐 반더몬트 항등식이라고도 써 있거든요. 자,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데, 자, 제가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간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은 12, N은 8, R은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고 저 시그마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C3을 저렇게 복잡한 조합의 곱과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라. 정말 그럼 머리털 뽑히겠죠? 근데 자, 이 식을 보고서 혹시 아 하고 느끼셨으면 정말 직관력이 좋으신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학생 12명이 있고 여학생 8명이 있는데 그중에 청소당번 3명을 뽑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을 한 명도 안 뽑으면 그럼 12시 0이죠? 그러면 여학생 3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때는 83. 남학생 1명을 뽑으면 12시 1이고 그러면 여학생 2명 뽑아야 되니까 82가 되는 거죠. 와, 이제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진짜 간단한 게 느껴지죠. 이게 조합론적 증명의 위력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항등식이죠? 예, 자연수의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매스몽의 초등학교 1학년들도 알고 있는 자, 이 식을 증명하는 방법도 많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뭐 고등학교 2학년 책에는 귀납법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합론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우변에 2분의 n 플러스 2, 1 저거를 조합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합이 등장했으니까 조합론적 증명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오늘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일 자정, 그러니까 내일 자정이라 함은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까지인데 그때까지 박 원장님께 답을 보내주시면 예,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글에 자연수의 합, 조합론적 증명 검색하지 마시고요. 한번 진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조합론적 증명 얘기까지 끝내고요. 그런데 이 파스칼의 능력이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에그 하나가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에그 분석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에그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그의 비밀. 자, 여기에 에그가 있는데요. 자, 저 알을 깨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됩니다. 무슨 상황이냐? 수컷 병아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암컷 병아리가 나오겠죠? 자, 우리 이름을 저 수컷 병아리 브레드 그리고 암컷 병아리 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 브레드랑 잼이 나오는 경우들을 분류를 하고 경우의 수를 세볼 거예요. 자, 만약에 에그가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건 그냥 브레드 아니면 잼이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건 패스합니다. 에그가 2개인 경우를 보세요.
에그가 두 개면 브레드 브레드거나 브레드 잼이거나 잼 브레드거나 잼 잼이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거를 브레드랑 잼의 수가 같은 것끼리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럼 저거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브레드 브레드인 게 한 가지, 브레드 한 명, 잼 한 명인 게 두 가지, 그리고 잼이 두 명인 게 한 가지. 간단하죠? 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에그를 세 개로 늘릴게요. 에그가 세 개면 먼저 브레드 브레드 브레드인 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브레드 브레드 잼인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쉽죠? 그 다음 브레드 잼 잼인 것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잼 잼인 게 한 가지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에그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에그가 4개면 이것도 뭐 열심히 분류해서 나열할 수 있죠. 그래서 브레드가 4명인 게 한 가지, 브레드 3명에 잼 1명은 4가지, 브레드랑 잼이 2명씩이면 6가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칭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그가 10개면 어떡하죠? 에그가 10개인 것도 이렇게 열심히 다 나열해서 찾을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규칙 찾기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결론을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만 쫙 써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보면 아주 상당한 이 기시감이 느껴지는 수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의 삼각형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양 끝은 다 1이고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아래에 쓰는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규칙을 알았으니까 뭐 에그 10개 정도는 우리가 뭐 열심히 덧셈을 하면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그가 10개가 아니라 한 100개 정도 되면 어떡하죠? 이것도 그냥 막 열심히 더해서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에그가 100개가 아니라 한 1억 개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죠.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에그가 10개일 때 브레드가 7명, 잼이 3명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B가 7개, G가 3개, 총 10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 결국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와, 이게 바로 10시에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놀라운 통찰이죠. 결국 컨비네이션 앞에 에그의 개수를 쓰고 그리고 뒤에는 잼이 몇 명인지 쓰면 결국 그냥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짜잔 하고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에그가 4개일 때 이거를 다 나열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보면 이게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었는지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확 그냥 다 치워버리고요. 자, 이거를 다시 조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오, 진짜 놀랍지 않나요? 수학의 아름다움. 저는 이게 진짜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스칼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전율이 느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항계수를 조합으로 나타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파스칼이 이걸 발견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에그가 100개건 1억 개건 그냥 조합으로 다 한 번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더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 신기한 성질들이 참 많은데 먼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아래 수가 된다. 이 성질.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정리였던 거예요. 아무튼 왜 위에 있는 두 수를 더하면 아래에 있는 수가 되냐? 그게 사실 아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두 개의 조합으로 두 개의 조합의 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브레드랑 잼으로 조합론적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 64라는 게 에그가 6개일 때 잼이
4명인 경우의 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에그가 잼이거나 브레드거나. 만약에 첫 번째 에그가 잼이면 나머지 5개 에그 중에 3개가 잼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시3이 되는 거고, 첫 번째 에그가 브레드면 나머지 5개 에그 중에 4개가 잼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5시4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6시4는 5시3 더하기 5시4다. 이렇게 그냥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대각선의 합. 그러니까 저 빨간 박스에 있는 수들을 더하면 파란 박스가 된다. 이거 이제 일명 우리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 조합 성질입니다. 그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그 각 행의 합을 구하면 1행의 합, 2행의 합 이런 식으로 각 행의 합을 구하면 이게 2의 거듭제곱이 된다. 이것도 이렇게 조합론적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행은 에그가 5개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그가 5개면 각 에그마다 브레드 아니면 잼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니까 중복순열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된다. 그래서 5행에 있는 5C0부터 5C5까지의 합은 2의 5제곱이 된다. 복잡한 식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조합론적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순차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 0이 된다거나 뭐 대각선을 더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된다 뭐 그런 성질들도 참 많은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일단 하기로 하겠고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좀 신기하긴 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이제 파스칼의 그 놀라운 천재성이 또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항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이 2개인 다항식을 거듭제곱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발견이 미친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아이 뭐 이거 그냥 고등학교 수준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표기하기 시작한 게 16세기 중반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17세기 중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문자 사용이 아직 보급되지도 않았고 체계화도 안 된 그런 시점에 이런 발견을 한 게 진짜 놀랍다는 거죠. 아무튼 이항 정리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그냥 제곱식을 전개해 보면 이 형태가 결국 우리가 아까 에그 2개일 때 제가 그 모양을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세제곱을 하는 경우도 그냥 우리가 세제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직접 전개해서 찾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하수의 방법이잖아요. 자, 이것도 에그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각각의 괄호들을 하나의 에그로 생각하는 거예요. 괄호가 3개니까 3개의 에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2개의 항, A랑 B를 각각 브레드랑 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게 아까 그 에그 3개 분류했던 그 상황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차수를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차수를 늘렸을 때 그때의 개수가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일반화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A 플러스 B의 N제곱도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오일러가 정말 멋진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타냈죠. 그러니까 참 별거 아닌 그냥 나열하기로 시작됐는데 이게 이렇게 확장되니까 이 파스칼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드멜의 문제 파스칼은 우아하게 풀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파스칼이 드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2행이잖아요. 자, 지금 현 상황이 남은 경기가 2번이에요. 2번. 4회전, 5회전. 그러니까 남은 경기는 최대 2번이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2행을 보면 됩니다. 일단 A는 최소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2행에서 이 부분이 A가 승리하는 부분이 되고요. B가 승리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금의 비는 그냥 3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전 3성승제에서 A가 1승인 상태로 게임이 중단됐다. 그러니까 시합을 딱 한 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시합이 4번 남았잖아요. 자, 4번 남았으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의 4행을 보면 돼요. 그럼 A는 한 번 이긴 상태니까 최소 2번만 더 이기면 되죠. 그래서 저 4행에서 이 부분이 A가 승리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부분이 B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금을 11대 5로 나누면 돼요. 진짜 멋진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 파스칼이 이 조합이라는 거를 파스칼이 최초로 발견한 건 아니지만 단순한 계산의 조합의 영역을 저렇게 조합론으로 확장을 했다. 예, 그게 파스칼이 이번 순열과 조합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자, 그럼 잠깐 파스칼에 대한 영상 하나 보고 이어서 할게요. 이번 태풍은 1024 헥토파스칼입니다. 아니 왜 또 불러? 오늘의 주인공은 블레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정확히 400년 전인 1623년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태어납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서 발발한 르네상스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근대 과학을 열었던 많은 거장들이 태어나거나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스칼이 3살 되던 해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 파스칼의 아버지 에티엔 파스칼은 능력 있는 세무 공무원이었기에 하인을 고용하여 집안일을 챙길 수 있었고 자녀들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공무원을 때려치고 가족은 파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공무원을 때려치다뇨? 요즘 같으면 할머니가 에디의 등짝을 스매싱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티엔 파스칼은 자신의 학문적 욕구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럴만도 했던 것이 파스칼의 달팽이꼴로 유명한 이 곡선은 블레즈 파스칼이 아닌 에티엔 파스칼의 작품으로 아버지는 세무법률뿐만 아니라 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에티엔은 당대 최고의 마당발이었던 메르센 신부가 설립한 최고의 학술 동호회 파리 아카데미의 멤버였습니다. 에티엔은 종종 아들 파스칼을 데리고 이 모임에 나갔는데 이곳에서 파스칼은 수학 좀 하는 삼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엔 사형기하학의 창시자 데자르그 삼촌, 변호사 겸 아마추어 수학자 페르마 삼촌, 좌표기하학의 창시자 데카르트 삼촌도 있었습니다. 한편 에티엔은 아들 파스칼이 라틴어와 고전부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라고 수학책을 숨겨놓았는데 어느 날 아들의 낙서를 보게 됩니다. 삼각형의 세네각의 합은 180도. 파스칼이 독학으로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낸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 아버지는 즉각 파스칼에게 과학자들의 성경, 유클리드 원론을 구해주었고 파스칼의 수학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에 보답하듯 파스칼은 고작 13살의 나이에 파스칼의 삼각형을 발견하는 천재성을 발휘했으며 드디어 파리 아카데미의 정식 멤버가 되어 메르센 신부를 사부로 모시면서 수학자라는 삼촌들과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스타트합니다. 육각형 하나로 파리 아카데미를 뒤집어 놓은 수학의 라이징 스타 파스칼. 이제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으며 아버지 에티엔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제상 리슐리우의 추기경에 체포령을 받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에티엔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사면을 시도해보지만 리슐리우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파스칼에게는 문학에 재능이 뛰어났던 여동생 제클린이 있었는데 제클린 또한 천재 시인으로 인싸가 되어 왕궁에서 주최하는 시인낭송회에 초청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클린은 아버지의 사면을 호소하는 멋진 시를 낭독하게 되고 리슐리의 추기경은 큰 감명을 받아 아버지 에티엔을 즉각 사면해 주었습니다. 제클린이 말 한마디로 전냥빚을 갚은 것입니다. 이후 리슐리에는 에티엔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세무장관으로 임명하였으며 파스칼 가족은 파리를 떠나 노르망디에 상륙하게 됩니다. 당시 노르망디의 재정과 세무 행정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심심하면 정책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세무 업무는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아무리 도와도 끝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30년 전 네이피어 선생님이 로그를 만들어 천문학자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처럼 아버지의 일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1645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 파스칼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후 파스칼은 70여 대의 계산기를 만들어 계산기 사업을 론칭했으며 고가 제품이라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덕분에 계산기는 파스칼이라는 등식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온 과학계의 캐캐묵은 논쟁은 천동설과 지동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캐캐묵은 논쟁이 있었으니 바로 진공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자연학에서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고 말했으며 데카르트는 우주는 꽉 찬 미세물질로 소용돌이 친다는 기계적 우주론으로 진공 즉 비어있는 상태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진공을 말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643년 갈릴레오의 제자였던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는 특별한 실험을 합니다. 당시 유럽의 궁전에는 분수가 많았는데 분수의 물은 아무리 끌어올려도 10m 높이가 한계였습니다. 10m 위에는 어쩌면 진공이 있을지 몰라. 토리첼리는 10m가 넘는 유리관이 필요했지만 당시로는 불가능했기에 발상을 전환하여 물보다 약 13배 밀도가 높은 수은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10 나누기 13은 0.76m, 물에게 10m는 수은에게 0.76m와 같았으니 토리첼리는 넉넉하게 1m 높이의 유리관에 수은을 채운 후 뒤집어 봅니다. 예상대로 수은주가 0.76m 근처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0.24m는 진공이라는 사실. 이번에는 유리관을 0.76m까지 기울여 봅니다. 진공이 없어집니다. Amazing! 이는 진공의 힘이 수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은주를 일정 높이로 유지하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진공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역사적인 뉴스는 프랑스에도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의 생각을 의심하고 있었던 천재과학자 파스칼은 무릎을 탁 칩니다. 공기에 압력이 있는 게야. 파스칼은 아예 수은주의 높이를 결정하는 힘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해발 1465m 비드돔 산에 올라 높이에 따른 압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오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 프로젝트를 매형에게 부탁했는데 수은주의 높이가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바로 과학사에서 너무 유명한 비드돔 실험입니다. 대기압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이 실험을 기반으로 유체 속에서 가해진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한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날 진공의 단위로는 토리첼리, 압력의 단위로는 파스칼을 사용합니다. 이번 태풍은 1024 헥토파스칼입니다. 태풍 불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오늘날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름 불린 과학자는 파스칼입니다. A, B 두 사람이 똑같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합니다. 게임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경기에서 두 사람이 승리할 확률이 모두 2분의 1로 같을 때 5번까지 경기를 하여 먼저 3번 이긴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간다. 두 사람의 빅매치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총 3경기가 진행되었는데 A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경기가 중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판돈을 나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가 바로 파스칼의 절친이었던 도박사 앙투안 공보가 파스칼에게 던졌던 판돈 분배 문제입니다. 당시만 해도 중단되기 전까지의 전적으로 판돈을 나누는 것이 관례였고 이에 따라 A와 B가 2대1로 판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게임이 한 판만 진행되었고 A가 1승을 한 상태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판돈은 A가 전부 가져가게 되는데 B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제법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과거 전적은 합리적인 판돈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파스칼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거장 베르마 삼총과 수차례 서신 교환을 합니다. 두 거장은 오늘날의 확률론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다음 생각에 동의합니다. 확률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지배를 받는 것. 다시 말해 합리적인 판돈 분배는 미래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주사위 게임처럼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확실성을 추구하는 수학이 과연 우연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학문이 우연의 패턴을 찾는 확률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파스칼은 리즈 시절 만든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 게임 횟수가 늘어나도 판돈 분배 기준을 빠르게 찾을 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승률이 같은 두 사람이 10번 게임을 할 때 A가 R번 이길 확률은 10 콤비네이션 R에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10 빼기 R제곱은 10 콤비네이션 R에 2분의 1의 10제곱인데 A가 8번 이길 확률과 9번 이길 확률의 비를 구한다면 2분의 1의 10제곱은 공통이므로 10 콤비네이션 8대 10 콤비네이션 9는 45대 10, 삼각형의 11행에서 두 수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파스칼은 확률론에서도 아버지로 불립니다. 파스칼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1654년 31세의 어느 날 파스칼은 마차를 타고 있었는데 말에 부피가 풀려 마차가 다리로 돌진하는 바람에 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시어 감사합니다. 파스칼은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에 회심하게 되었으며 천재의 관심사는 수학과학에서 철학과 신학으로 옮겨집니다. 특히 예수회의 공격을 받아 이단으로 몰린 친구에게 쓴 서한집 프로벤시알 편지는 파스칼을 종교계와 문학계에서도 스타덤에 올려놓았고, 이 작품은 프랑스 근대 산문의 출발점이라 평가받으며 훗날 철학자 루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1657년 34세의 파스칼은 신, 인간, 우주에 대한 철학적 명상집 방세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방세에서 그는 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을 믿는 경우 신이 존재하면 천국에 가는 대박을 누릴 것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손실은 미미할 것이며, 신을 믿지 않는 경우 신이 존재하면 지옥에 가는 쪽박을 차게 되며,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곤전이라는 겁니다. 딱히 반박하기도 뭐한 이 방법은 오늘날 결정 이론으로 발전했습니다. 1658년 35세의 파스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달고 살았던 두통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잠시라도 두통을 잊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주었던 수학에 몰입해봅니다. 이 와중에 사이클로이드 문제를 해결하고 적분법을 창안해내기도 합니다. 또한 파스칼은 파리 시내에 8개의 좌석이 있는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마차 옴니버스 50대를 5개 노선으로 운영했습니다. 옴니버스라는 말은 모두를 위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오늘날 버스라는 이름의 어원입니다. 버스의 아버지도 파스칼이었다니! 수학자이자 과학자로,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여기에 발명가이자 운송사업가였던 파스칼. 하지만 신은 천재에게 더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662년 39세의 파스칼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친누이의 집에서 요양하던 중 세상을 떠납니다. 파스칼의 명상 방세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벗들은 묘비명에 파스칼은 여기 잠들었지만 방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새겨주었으며, 8년 후 가족들은 파스칼의 유작 방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30 초반에 사실상 종교에 귀의했기에 수학과학에서 파스칼의 업적은 대부분 20대에 이룬 것입니다. 신이 일찍 데려가지 않았다면 수학에서 가우스나 오일러, 뉴턴과 같은 고트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주 신기한 확률 문제 2개만 살펴보고 이번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활동지에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어서 뺐는데,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다뤄보면 좋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 동전 던질 때 앞면 앞면이 나오는 것과 뒷면 앞면이 나오는 확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를 연속으로 하는데 앞면이 연속으로 2번 나오면 A가 이기는 거고요. 뒷면, 앞면이 나오면 B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이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확률이 반반이죠. 그 대부분의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서 그냥 당연히 확률 같으니까 어디에 걸어도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참 우리 그 선생님들처럼 논리적인 사고에 아주 도가 트고 확률이 뭔지 아는 수학 선생님들도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홀라당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게임은 동전을 딱 2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동전을 연속으로 던지고 연속으로 앞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속으로 뒤앞이 나와야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데 뒷면,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뒷면, 앞면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B가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면이 먼저 나왔으니까 A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쉬운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앞면이랑
앞면, 뒷면이 붙으면 이거 누가 유리할까? 자, 이 경우에는 동전을 이제 계속 던진다고 할 때 처음으로 앞면이 딱 나오는 시점이 되면 게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뒷면이 처음에 아무리 나와도 아직 게임이 시작이 안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앞면이 뭐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두세 번 지나서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앞면이 딱 나온 상태가 되면 이제 승부가 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A가 이기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B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앞면과 앞면 뒷면이 붙으면 이건 50대 50의 싸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면이랑 뒷면이 붙어도 이건 대칭성을 가지니까 이것도 50대 50의 싸움이 돼요. 그런데 왜 앞면과 뒷면은 50대 50이 아닌가? 자, 만약에 처음에 동전을 던졌는데 처음에 뒷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B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면 자, 처음에 뒷면이 나오면 그 뒤로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언젠간 앞면이 나올 거예요. 앞면이 바로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턴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턴에 뒷면이 나오고, 세 번째 턴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여러 번 나오다가 언젠간 앞면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나오면 B가 이기는 거니까 일단 B가 2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앞면이 나왔다. 그때 두 번째 턴에 앞면이 나왔으면 이건 그냥 A가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턴에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자, 저 뒷면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뒤에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뒷면 한번 나오고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언젠가는 앞면이 나올 거니까 이 경우도 무조건 B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B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 돼요. 신기하죠? 이거 비슷하게 동전 3개가, 세개가 이제 연속으로 앞면, 뒷면인 경우랑 앞면, 뒷면인 경우, 이것도 공평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지금 하진 않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은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앞면, 뒷면이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공평해 보이는 게임도 저렇게 약간 설계를 다르게 하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문제예요. 이거는 게임은 아니고요. 진짜 확률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선생님들 이거 하기 전에, 어, 자료집은 보지 마시고요. 자료집에 답이 써 있으니까 자료집 보지 마시고, 뭐 혹시 이미 보셨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아무튼, 선생님들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베르트랑 공준으로 유명한 저 조셉 베르트랑이 낸 문제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정말 많은 수학자들이 이 확률 전쟁에 뛰어들게 돼요. 자, 어떤 문제냐면, 자, 이렇게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원의 임의의 한 현을 그릴 때 그 현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 정삼각형 한 변보다 짧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정삼각형 한 변보다 기니까 이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을 구하는 건데 쉽지 않죠?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자, 이거 삼지선다형 문제예요. 보기 1번 4분의 1, 보기 2번 3분의 1, 보기 3번 2분의 1. 자, 이거 그냥 해설하면 싱거울 테니까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답을 못 찾아도 좋으니까요. 어떤 아이디어로 풀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육 자료집에 답이 있으니까 보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그 고개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보니까 푸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 짧은 시간에.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어, 현을 만들려면 이제 원주에 두 점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한 점을 잡습니다. 뭐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자, 이 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저 A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저 빨강색 코에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트색 코 부분의 두 번째 점을 잡으면 정삼각형의 한 변보다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A점에서 보면 전체 180도 중에 빨강색 코에 해당되는 부분이 60도니까 그래서 답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오, 맞추신 분이 계신가 봐요. 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라고 확률 전쟁을 일으켰냐.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정삼각형을 이렇게 대칭으로 한 개를 그려요. 그 두 선을 L과 M이라고 할게요. 자, L과 M 사이의 현을 저 LM이랑 평행하게 그리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근데 LM의 바깥쪽의 현을 그리면 정삼각형 한 변보다 짧죠? 그러니까 LM 사이의 현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LM이랑 중심 5점이 원의 지름을 4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간 중에 LM 사이의 구간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이번에는 원의 임의의 한 점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반지름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저 P점에서 반지름과 수직인 현을 그려요. 그러면 저 현은 P점을 중점으로 갖는 유일한 현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Q점을 잡으면 저 민트색 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하나에 현 하나가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점을 잡으면 조건에 맞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원의 내부의 점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민트색 원의 내부의 점을 잡으면 현 길이가 정삼각형보다 길어지고요. 저 민트색 원 외부에 잡으면 짧아집니다. 뭐 이거는 트리비얼이니까 뭐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확률은 기하학적 확률로 전체 넓이 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니까 이제 4파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저 식 잘못 썼죠? 4파이 분의 파이죠. 자, 제곱 빼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정답이 뭐냐? 이거 세 개 다 맞습니다. 세 개가 다 맞아요. 정말 놀랍게도 여기 속임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셋 다 정답이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결국 무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유리수 얘기하면서 무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바로 다음 과정 그 무리수와 실수할 때 이제 유리수 과정에 이은 이제 새로운 무한집합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확률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고전적인 확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전적인 확률론에서는 경우의 수로 확률을 정의하는데 이제 무한이 등장하는 순간에 확률을 그렇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리적 확률론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저 공리적 확률론 내용은 뭐 석사 과정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확률도 네, 무한의 발목을 붙잡히게 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탐구 주제를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 탐구 주제는 그 생활 속에서 확률을 찾아보는 탐구입니다. 왜 보통 그 확률 그러면 동전이나 주사위 같은 뭐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확률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는 연구고요. 실제로 이거 아이들 탐구 노트 써보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엄마에게 잔소리 들을 확률, 이거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뭐 수업에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라든가 뭐 다양한 생활 속의 확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다 그냥 활동지에 있는 내용을 복습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문제 만들고 해결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굳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다섯 번째 탐구 주제는 윷놀이 확률입니다. 근데 이 윷놀이 확률 보통 이제 윷을 동전처럼 대칭성 있게 생각하면 그냥 경우의 수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거 탐구 주제 써보면 아이들의 별 신기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체 모양이 대칭성을 이루지 않으니까 어, 배가 나오는 경우랑 등이 나오는 이 확률을 실제로 막 실험하는 아이도 있고요. 이거 옆에 단면 막 그려보고 막 그걸로 무게중심이 어쩌니 저쩌니 막 그런 탐구 노트 쓰는 아이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당한 난이도 정도로 탐구 주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요즘 아이들 보면 윷놀이를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윷놀이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포커 게임 확률 구하는 연구인데요. 그 수업 시간에 로티플이나 스티플 뭐 그런 좀 쉬운 것들 그리고 원페어나 뭐 트리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거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조합들 확률 구하는 연구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로티플, 스티플 이런 말이 뭔지 전혀 모르신다면 제가 그 자료집에 실제로 그 경시반 수업한 영상 링크 넣어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그 포커 게임에 대해서 물론 저도 포커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룰을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합론적 증명. 저희가 아까 전에 아주 중점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 조합론적 증명을 해보는 거고요. 활동지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좋고요. 뭐 수업 시간에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뭐 좀 적당한 수준의 주제를 정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제 경험상 하키스틱 그 항등식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해보니까 경시반에서도 뭐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해결할까?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저는 그 아까 그 방데르몬드 항등식 그런 것들 정도로 아니면은 그 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각 행의 합이 2의 거듭제곱이 된다. 뭐 그 정도 연구면 적당히 어려우면서도 도전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주제는 사망계수 구하는 연구인데요. 이거 사실 왜 그 다항 정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알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시반에서도 대부분 아이들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사망 정리 계수 연구를 하는 게 오늘의 요 마지막 탐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탐구 주제도 다 마쳤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 이제 다 끝냈습니다. 그 우리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를 일상생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과 동치로 사용을 합니다.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게임에서 좋은 패가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인생은 항상 수학 같지는 않아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실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동여 지도를 만든 부산자 김정은 선생도 그렇고요. 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계신 박정희 원장님이랑 이혜준 원장님이랑 제가 15년 전에 중고등부 수학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원장님이 갑자기 초등수학학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동화라는 아주 희한한 컨텐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대치동 한복판에서 수학동화라뇨. 저는 당연히 1년도 안 돼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메스몽 처음 시작할 때 합류하지 않고 저는 딴 길로 갔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안 망하는 거예요. 맙소사 진짜 수학 동화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구나.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꿈을 꿉니다. 수학으로 행복한 세상이 되는 꿈을 꿉니다.
입금 또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서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오면 그건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힘이 모여서 가능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함께하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과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